당뇨병이 젊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지금 추산하기로는 당뇨 환자가 430만 명,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환자는 78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쳐서 한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병이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안철우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안철우의 호르몬TV를 통해서 호르몬과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단맛 좋아하시죠? 최근에 두쫑쿠, 버터턱, 조금 지나긴 했지만 탕후루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디저트가 유행인 만큼 당을 정말 멀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이 넘쳐나는 시대,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현대인이 혈당 문제에 더 취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성인들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이들도 당뇨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불면증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상하게도 혈당이 올라가요. 공복 혈당이.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예전처럼 많이 걷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혈당이 또 올라가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회의를 한다든지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큰 문제, 음식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음식들이 지방이 많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설탕이 많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제일 큰 병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도 젊은 당뇨, 요즘 마른 당뇨 얘기도 많이 하죠. 예전엔 뚱뚱한 사람만 당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마른 당뇨가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이 젊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당뇨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정답은 합병증입니다. 당뇨 자체의 혈당은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식사를 조절하거나 조절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인지 모른다고 계속 이게 당이 치솟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혈관이 망가지면 혈관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은 올라가면 내려가게 할 수는 있지만 합병증이 이미 생기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학에서는 가역적인 상황과 비가역적인 상황이 있는데 가역적인 상황은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비가역적인 상황은 그 고무줄이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미 합병증이 돼버리면 당뇨의 합병증은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병이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 합병증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합병증이 우리가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세혈관 합병증, 거대혈관 합병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작은 혈관들에 생기는 합병증, 예를 들면 망막증이라든지 신경병증, 그리고 이제 콩팥도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콩팥에 생기는 신장병증을 얘기하고요. 거대혈관 합병증은 좀 혈관의 사이즈가 큰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인데 뇌혈관에 생기는 중풍, 뇌졸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에 생기는 심장병, 다리 혈관으로 가는 혈관 합병증으로 당뇨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혈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혈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있는 곳에는 당뇨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당뇨 전 단계라는 게 무엇인지, 이 시기에 관리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산하기로는 당뇨 환자가 430만 명,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환자는 78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쳐서 한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1500만 명, 당뇨에 취약한 사람들이 2000만 명까지 됐다. 당뇨병 대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와 당뇨의 차이는 당뇨 전 단계는 노력하면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되면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다고 돼 있죠. 당뇨 전 단계도 여러 가지 전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복혈당이 문제 있는 공복혈당 장애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식후혈당이 문제 있는 내당능 장애도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기준이 아니라 당하혈색소라는 게 있거든요. 2, 3개월의 평균 혈당치를 우리가 당하혈색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하혈색소가 5.7 이하는 정상이고 6.5% 이상은 당뇨병인데요. 이 당하혈색소를 기준으로 5.7과 6.5% 사이면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뇨 전 단계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뇨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당뇨 전 단계를 하더라도 이미 당뇨의 합병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 나는 당뇨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 그럴 때 잘 조절하면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당뇨 전 단계일 때 어떤 부분을 조절하고 조심하면은 당뇨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복혈당 장애는 대개는 인슐린 분비의 문제가 많고요. 식후혈당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꼭 딱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뇨 전 단계인데 뭐 때문에 당뇨 전 단계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인데 왜 내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올라가고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식사의 문제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냐,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고쳐나간다면 당뇨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는지, 반대로 이것만 보고 당뇨를 판단하긴 이르다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이제 당뇨 그러면 3다를 얘기했었죠. 다음, 다뇨, 다식, 소변을 많이 보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식사를 많이 하고 허기지니까 당뇨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뇨 환자들이 제일 느끼는 흔한 증상은 피곤하다, 뭔가 자꾸 피부가 가렵다, 잠을 못 잔다, 잘 때 악몽을 꾼다, 자고 나서 식은땀이 난다,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오히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아무 증상도 없는 당뇨병 환자들도 많거든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적응이 되면 증상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당뇨는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증상이 당뇨병일 수도 있고 증상이 없는 당뇨병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 혈당을 체크해보고,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력이 있다든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체중이 4kg 이상 넘게 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다든지 임신성 당뇨를 알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혈당 체크를 규칙적으로 해서 증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말고 증상 이전의 혈당으로 당뇨를 갖다가 진단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후혈당 개념을 몰랐을 때는 공복 혈당만 갖고서 혈당을 재보니까 당뇨병도 놓치고 당뇨 전 단계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올라가도 당뇨병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조금 나아져서 공복 혈당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당할 속도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당할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인 사람도 있고요. 공복은 괜찮지만 식후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인 사람도 있는 건데 이 3가지만 갖고 그러면 모든 우리가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를 알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막 혈당이 삐쭉삐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의 커브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공복은 정상으로 나타나고 식후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에 혈당 스파이크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자꾸 이게 혈당을 측정을 해서 중간중간에 혈당을 갖다가 알아보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쨌건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일반적인 검사에서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인 사람도 심지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력이 있으면 몇 살부터 혈당을 검사하고 예방이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췌장도 나이가 들면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고요. 몸도 비만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시점을 40세 이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5세, 심지어는 30세까지라도 먼저 이런 혈당들에 대한 이 커브를 본다든지 그 어떤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가족 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같이 뭐 짜장면 먹고 같이 운동 안 하고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일어나서 TV 보고 이런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가족들은 더 당뇨가 많이 생기고 없는 가족들은 운동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35세, 30세 전이라도 측정을 해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말고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2주 정도, 한 달 정도 조금 관리 차원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당 관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식사 습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사의 정규성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하루에 3번 나오는데 그 시간마다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시기에 식사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제가 좀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라. 삶은 달걀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요거트 같은 걸 먹어서 아침에 꼭 식사를 해야 그때 인슐린이 이제 조절이 되고, 그게 이제 식후에 점심 때 우리가 뭘 먹게 됐을 때 그 식사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침을 먹고 안 먹고가 천지 차이고요.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점심을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아침을 먹느냐 안 먹었냐, 뭘 먹었냐에 따라서 똑같은 짜장면을 먹었어도, 똑같은 비빔국수를 먹었어도 혈당 스파이크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라.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먹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즘 보면 뭐 연필이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듯이 좋은 식사, 나쁜 식사라기보다는 식사의 어떤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품이라도 식품군을 나눕니다. 이거는 야채다, 이거는 고기다, 이거는 밥 같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순서를 채소부터 먹고 고기부터 먹고 밥을 먹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혈당이 건강 관련한 화두에 오르면서 혈당 케어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영양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혈당 케어 영양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혈당을 케어하다 보면 당뇨 환자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부족한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B12라든지 그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혈당을 케어하면서 필요한 영양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약 중에서는요, 그 약을 먹으면 혈당은 떨어뜨리지만 비타민 B군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신경에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 케어 영양제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 그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혈당을 제대로 떨어뜨리는 거는 당뇨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 혈당 스파이크의 이제 빈도를 좀 줄인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영양제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드시는 어떤 현명한 섭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복 운동이 좋다, 식후 운동이 좋다, 뭐 식후에 몇 분을 어떤 강도로 걸어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공복 운동도 중요하고 식후 운동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식후 운동이 더 중요하겠죠. 식후에 먹은 칼로리를 식후 운동으로 이제 소모시켜서 하기 때문에 식후 운동이 당뇨 환자는 더 좋고요. 그렇지만 공복 운동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복 운동은 우리가 내장 지방을 없앤다든지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거든요. 공복 운동, 식후 운동 다 필요한데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식후 운동을 더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더 강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갖다가 위해서라면 근육 운동을 더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둘 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너무 고강도로 운동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강도로 운동하게 되면, 특히 공복에 근력 운동을 고강도로 한다, 그리고 오히려 코티졸 호르몬이 더 올라가서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왕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 아니 마라톤을 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올라갑니다. 계속 오랫동안 공복에 몸 자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강도가 높아지면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강도를 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후에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의 개념이 나오면서 식사를 시작한 다음부터 10분이면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10분이라도 막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서 있기만이라도 해라. 그만큼 몸을 자꾸 움직거려야지만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당뇨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바로 바꿔야 할 습관을 3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혈당 관리를 망치는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딱 세 가지만 꼽으라면 식사의 정규성 얘기를 하니까 꼭 아침 식사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10분부터 생기기 때문에 식사 마치자마자 10분부터는 반드시 서 있기만 해도 몸을 움직거려라.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 주무셔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그냥 잠만 자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대사적인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일찍 푹 자는 게 중요하다. 세 가지가 우리가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혈당을 망치는 습관은 그 반대가 되겠죠. 폭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하면서도 잠을 안 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상황들은 혈당 관리를 망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당뇨에 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당뇨는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토대로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혈당 관리 방법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앞으로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